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는 저주로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니는 누군가의 저주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중매 결혼을 하셨는데 할머니와 맞선 보기 전에 만난 또 한 명의 맞선 상대자가 있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그분을 거절하셨다. 여기까지였다면 흔히 있는 이야기겠지만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후 할아버지 부부는 갓난 아기인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할머니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신부될 사람은 그때 할아버지가 거절했던 그 맞선 상대자였던 것이다. 서로 그 사실을 모른 채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당시 고모 할머니도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이었다. 결혼식 날 이후로 갓난 아기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 의사에게 데려가도 쉽사리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미신이 팽배한 시골 마을 사람이던 증조모는 병에 걸린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신사의 무녀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무녀는 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생명을 소환해냈다. 그 생명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모 할머니의 것이었다. 그 남자 나를 거부하더니 애까지 낳아 평생을 괴롭게 만들어주겠어. 생명의 메시지라며 무녀는 말했다. 물론 그 무녀가 이러한 맞선에 얽힌 뒷배경을 알 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그저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 무녀에게 액막이 굿을 받기는 했지만 저주를 내린 상대방이 살아있는 데다 원념도 두텁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일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일 대를 이어가게 될 사내아이를 낳는다면 틀림없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한 번 더 아이를 가졌지만 성별을 알고 아이를 낳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액막이 굿을 받고 병은 낫게 되었지만 병약한 몸이 되었고 나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고모 할머니라는 사람은 언제나 지인들에게 말하기. 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만으로 죽일 수 있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미인이었지만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도 매우 센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들어봐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사차원인가 보다 할 뿐이지만 당하는 입장인 우리로서는 정말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고모 할머니와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의 사내 아이는 한 명도 태어나지 못했고 태어나더라도 곧 죽어버렸다고 한다. 장성한 딸들은 아무도 시집을 가지 못했다. 병이 걸리거나 상처를 입는 등 이상하게 혼담이 직전에 모두 깨졌다.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던 할머니의 형제자매는 지금은 철전지 원수 사이가 되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게 되었다. 저주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제 슬슬 나에게도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가 다가온다. 나도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두렵다. 최근 들어 고모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묻는다고 한다. 이제까지 살면서 나도 남자친구를 몇 번이나 사귀었지만 전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빙의가 되었던 걸까? 정확히 25년 전의 일이다. 괴담의 종류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공립중학교였고 기술이라는 과목과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남자는 기술 수업을 받으며 공작 등을 배웠고 여자들은 가정 수업을 받으며 조리 실습이나 바느질을 배웠다. 여름방학하기 얼마 전이었다. 이유는 기억 안 나지만 남녀 합동으로 기술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책장을 만드는 수업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기술이나 가정 수업을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장장 4시간을 할애하여 책장을 만들게 되었다. 출석부 순서대로 남녀 2인 1조로 조를 짰다. 나는 같은 반 여자 아이들 중에서 제일 친했던 T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반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고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나도 반에서 머리가 좋은 축에 속했다.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라디오나 만화 등 취미가 상당히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다. 그날 나는 친한 아이와 같은 조가 되어서 매우 신이 났었다. 수업은 아침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4교시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기술 선생님은 매우 대범하고 느긋한 분이어서 수업 분위기도 꽤 자유로웠다. 나가서 놀던지 땡땡이를 치던지 작품만 시간 안에 완성시킨다면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교실 안은 시끌시끌했다. 기술 선생님은 떠들어도 좋으니 서로 협력해서 책장을 만들라고 하셨다. 나와 티는 이렇게 4시간 동안 차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신이 났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온전히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드문 것이다. 성실하게 책장 작업을 진행시키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떠들었다. 1교시와 2교시 목재를 다듬는 동안에도 나와 티는 입을 멈추지 않았다. 쉬는 시간조차 아까워 둘이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이야기를 하며 책장 앞에 붙어 있었다. 우리는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잡담을 하면서도 해야 할 바는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작업 순서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었다. 입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손은 머리에 입력된 지식대로 자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점점 신이 났다. 티도 마찬가지였다.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신이 났다. 이상했다. 손은 분명 착실히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책장 만들기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티와의 잡담과 책장 만들기 2가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이상한 도취관 같은 것에 취했다. 기분이 과도하게 좋았다. 이윽고 4교시에 접어들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다에 정신이 팔려서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 4교시에 접어든 후부터는 부드러운 공작용 목재를 커다란 기구에 고정시키고 거대한 커터로 자르는 작업을 시작했다. 키가 목재의 절단선을 그리고 기구에 고정을 시키면 내가 커터의 레버를 눌러 잘랐다. 목재는 싹둑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동안 절단 작업은 이어졌다. 목재를 거의 다 잘랐을 무렵이었다. 티는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하며 그녀의 엄지손가락에 펜으로 금을 그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티는 기구에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고정시켰다. 나는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며 좋아하는 소설가의 이야기를 꺼냈다. 티는 웃는 얼굴로 맞장구 쳤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단단히 고정되었다. 티가 던진 농담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나는 커터의 레버를 눌렀다. 불쾌한 소리와 함께 티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로 와닿지 않아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그녀의 손가락은 잘리지는 않았다. 역까지 도달하기 전 커터가 멈추었던 것이다. 곧바로 티를 양호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붕대를 감고 곧바로 돌아와 같이 작업을 마무리해 주었다. 책장은 무사히 완성되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걱정스레 물으셨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째서 수다에 그렇게 정신이 팔렸었는지, 어째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저지른 건지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